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의 밀떡은 만약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만약일까요? 최근에 K방산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엄청 뜨고 있는데 이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폴란드죠. 정확하게 이제 동유럽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무기들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오늘은 동유럽에 한국산 무기가 대량으로 배치된다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된다면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제가 원고를 쓸 때마다 그 큰 제목 정하고 작은 카테고리 제목들을 정하는데 이거 작은 카테고리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전쟁의 폭풍. 2022년은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기억될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갈등 관계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뭐 플레이어들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여파는 폴란드에게 미쳤죠. 폴란드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그대로인데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18세기, 17 한때 진짜 잘 나갔던 국가여갖고 유럽의 중심이었죠. 그렇죠. 뭐 별명은 유럽의 깡패였죠. 다 패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뭐 러시아도 정복하고 막 리투아니아 이런데 다 건드려갖고 아까 이 별명이 유럽의 깡패였었는데 대홍수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압박을 받아서 국가가 거의 해체되는 수준으로 갔던 적이 있었고 폴란드 역사도 진짜 기구하거든요. 안타깝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독일이랑 전투를 벌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소련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국가가 몇 달 만에 쫄딱 망해버린.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에 희생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얘기하는데 유태인 못지않게 많이 죽은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사실 그 2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라는 국가가 워낙에 힘든 나라가 되어버려가지고 유럽 곳곳에 이 폴란드 이민자들이 맞습니다. 많아졌죠. 네. 그래서 폴리시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그 폴리시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힘든 일 하는 사람들, 험한 노동하는 사람들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폴리시를 뭐 약간 경멸하고 싫어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뭐 문화가 그렇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들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이 폴란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한 우리로 치면 그런 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동일시하는 분들도 좀 많았고 그런 폴란드 입장에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뭐 바로 국경 옆에 있는 곳에 벌어지긴 했지만 진짜 이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의 충격이겠죠. 그래서 급속도로 군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무기를 사면 되는데 두 나라가 사이가 양쪽이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악명이 높았죠. 무기를 비싸게 팔고 늦게 주기로. 그리고 뭐 AS도 시원찮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미국제 무기를 도입해야 되나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갑자기 뭐 땅을 파내서 전차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방산이라는 게 사실 친절하진 않죠. 그런 문제도 있고 예전에는 굉장히 대량 양산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덧 재래식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뭐 예를 들면 포탄 같은 경우도 그런 미국이 우리의 생산량의 한 5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궁금했던,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미국보다 우리가 탄이 더 많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거니까. 그래서 폴란드가 다급해진 폴란드의 선택은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뭐하러 저렇게 많이 사겠어? 그냥 언론에 뻥하겠지.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폴란드가 선택했던 건 두 가지 정책이었죠. 하나는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는데 금액도 비싸고 빨리 도입하지 못하니까 요건 최소한 수량에 맞추고 그다음에 가성비 좋게 대량으로 배치할 거는 우리나라에서 주문하고. 그래서 뭐 전차 전력 같은 경우도 M1 에이브럼스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K2 표를 같이 도입해서 두 개를 대량으로 같이 배치하는 방식. 그리고 뭐 K9은 뭐 미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자주포가 없다시피 하니까 다련장 같은 경우도 천무를 도입하면서 하이마스도 같이 도입하는 방식. 두 개가 서로 보완점이 있죠. 천무는 좀 무겁고 하이마스는 항공 수송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우니까 두 개를 같이 배치하는 방식을 써서 재미를 본 거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밸런스를 잘 맞췄다.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이거를 다 밸런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게 미국은 좋든 싫든 미국 무기 체계를 도입을 일정 부분 해야 돼요. 폴란드 입장에서. 반드시. 왜? 나토의 어떤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이라는 어떤 우산을 속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면 일단 거래 터야.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진행이 되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한민국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저도 그렇죠. 미국이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정 작가님 얘기하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그게 이제 발화선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제 정세라는 게 이렇게 모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그 로켓 배송, 네, 뭐 벙찐 표정 보셨죠? 그 전차가 내려오니까 독일보다 더 빨리 왔어. 독일은 주문하면 5년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10년째부터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벌써 보내? 여기서 좀 재미없는 아재 개그 하나 해도 됩니까? 허세요?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 예. 네. 배달의 민족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굉장히 잘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조금 기사가 좀 드라이하게 좀 쓴다 그러면 좋은데 무슨 뭐 그래. 대통령이 버선발로 그때 나왔네. 너무 좀 그래서 약간 좀 네. 민망했죠. 좀 예. 민망하더라고. 뭐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그만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 방산 능력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네. 강하고 큰지 몰랐던 거였고요. 이게 이제 동유럽의 무기 도입 체계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동유럽에. 그러니까 그 뭐 중부 유럽이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는 편의상 동유럽이라고 부르는데 소련의 위성국이었고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 러시아의 그 언동을 보면 딱 자기네 국경선을 자기네들이 힘을 뻗칠 수 있는 세력권을 딱 독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까지는 남의 나라 우리가 못 건드리는데 독일까지 있던 요 중간에 사이에 있던 있는. 중부 유럽의 국가들은 예전의 냉전 시기처럼 우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라는 냉전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럼 동유럽 국가들은 이 러시아 깡패들의 모습을 봤는데 나토 국가인지 못 믿겠어요. 막 전차 달라고 했더니 늦게 주고 포탄도 없어, AS도 안 해줘. 믿을 건 미국 형님인데 미국 형님도 뭐 무기는 주겠지만 좀 비싸고 시간을 못 맞춰줘. 그러면 그 시기까지 갭을 메울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들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죠. 뭐 신냉전의 시작이자 드론의 출현이자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화력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있는 대로 화력을 쏟아부어서 상대방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력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체계가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주포. 또 하나는 다련장인데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입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박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포탄, 자주포랑 다련장은 있는데 포탄 공급을 못 따라와. 아, 탄은 우리 네. 탄도 계속 팔을 수가 있다. 네, 아.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만든다고 했고 뭐 나토 같은 경우는 나토 전체 생산량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포탄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K9이나 거기 천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동유럽 국가에 만약에 무기를 팔았다면 그 나라가 다른 적성국가와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포탄이나 미사일 찾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거리가 멀리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 그리고 저기 고객이 급하다 그러면 이게 땡겨서 보내주죠. 그런 문제들이 하나 생각하지 못한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만약이니까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고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군의 소요에 의해서 계획하에서 배치하려고 했던 물량을 빼서 그쪽에다 먼저 주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배송이 된 거고 그걸 폴란드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쟤들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네? 네. 라는 게 생긴 거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걸 똑같이 받겠죠. 왜냐하면 폴란드는 어쨌든 동유럽 국가의 어떤 맹주격인 국가이고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런 식의 혜택을 받다면 다른 나라들도 뭐 정상적이라면 그렇게까지 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게 작동되는 만약에가 여기서부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까지 간 것은 지금 사실관계니까. 근데 그럼 동유럽에는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헝가리 뭐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있죠. 굉장히 많죠. 뭐 몬테네그로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네.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무장을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는데 유럽에 있는 애들은 늦게 갖다 주고 네, 안 갖다 주고 돈 미- 떼어먹고 미국은 자꾸 비싸게 팔라 그러고 자꾸 이것저것 조건 걸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친절하고 네.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네.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결정한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천무를 도입하게 되면 집속탄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네. 다른 왜냐면 유럽 국가들은 지금 집속탄을 만약에요, 여러분. 집속탄을 생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보상의 이유로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쟁에서 이런 무기 쓰면 안 돼, 저런 무기 안 쓰면 안 돼를 제일 싫어해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건데 이 안에서 정도와 도의를 찾는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쓸 거 다 쓰고 있는데 우리만 야 우리 안 좋은 무기니까 쓰면 안 돼 이런 식의 자세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쟁이 안 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일단 전쟁이 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겨. 전쟁에서 끝나고 뭐 PTSD니 전쟁의 참화니 뭐 전후 복분 이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참고 삼아 이제 첨언드리면 DPICM이라고 하는 이중 목적 탄의 그 불발률을 네. 를 1% 이하로 해야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네네. 그런 협약이 있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뭐 집속탄을 아예 뭐 그게 뭐 불발률 상관없이 쓰겠죠. 우리는 우리의 안보 때문에 운용하고 생산했고 썼는데 이걸 수출하는 건 제약이 있었는데 뭐 하나에서의 그런 어떤 큰 노력으로 이제 그 불발률 1%를 조건을 달성했거든요.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앞으로는 수출의 활로가 있다는 거고 꼭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다련장이 간다고 해서 집속탄이 가는 거는 사실은 아닌데 이제 기반은 마련됐다. 그러니까 세팅, 기본 세팅. 네네. 쓸 수 있다 없다가 되고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전장 환경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 평야거든요. 평야라서 보병들은 거기서 그냥 버틸려면 땅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는데 집속탄만큼 여기에 효과적인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장점도 하나 있고 또 전투기도 들어가잖아요. FA-50도 이제 폴란드에 사들였잖아요. 이 FA-50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공대형 교전이 가능하고 지상 공격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하나의 특징이 양쪽 다 공군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러시아는 실제 실력보다 훨씬 떨어져서 못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양쪽의 공군력이 전쟁의 향방을 바꾸거나 걸프전이나 이런 때처럼 미군처럼 전쟁을 주도하거나 압도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공역을 장악하고 여기 공세 지역에서 여기서 지상군을 향해 공격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선 FA-50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죠. 뭐 기본적인 공대형 교정도 가능하고 이제 블록 20이 만들어질 건데 블록 20이면 이제 BVR 가시거리의 교전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동유럽 국가의 제한적인 예산에선 아주 가성비적인 선택이 되고 폴란드가 48대나 사들인 이유도 딱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받고 그다음에 보라매까지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같이 상호 호환되는 무기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라매를 도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도입선이 동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쓸 수 있는 전투기인지 몇 개 없어요, 사실. 뭐 라팔, 그리펜, F-16, F-35 그다음에 F-15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라매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성비 좋고 공중전에 특화된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동유럽 국가들 중에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기종도 별로 없고 실력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F-35를 만약에 폴란드가 도입하고 KF-21이나 FA-50을 같이 도입하면 제한적이지만 스트라이크 패키지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벌어질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거는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방패가 생각보다 세네?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얘기를 보여줄 수 있죠. 지금 이제 만약에요. 만약에 그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국가들이 지금 우리 정명섭 작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무기 체계를 여기다 세팅을 다 한다면 여기는 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아가서 서유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지금 주제가 동유럽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대량으로 도입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의 그 답은 서유럽에도 펼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유럽 전체가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도 우리가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전제가 폴란드 같은 대량으로 도입을 하는 국가에 어떤 생산 기지, 인프라를 그걸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도 일정 부분 무리를 해서라도
굉장히 폴란드에 어떤 특혜를 줬고 그렇죠. 폴란드 자체도 그런 전제하에 우리한테 그 이후에 특혜를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린 그걸 노리는 거죠.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 역사에 대한 만약에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럼요. 섞여 있는 내용이기 근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만약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게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딱 그렇게 맞죠. 되는 게 예. 그 에이브럼스 전차를 이제 1개 대대분 도입하고 루마니아의 군사력이나 영토를 생각하면 1개 대대만 도입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K2 흑표로 도입할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 입장에서 T-55 전차를 개량했던 정말 구시대 전차를 그쵸. 이제는 다 퇴역시켜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M1 거기 전쟁기 장관 가면 볼 거 많겠네. 근데 그 기종 하나야. 뭐 크게 뭐 볼 건 없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저는 이제 지정학적 관점에서 그쵸. 러시아가 왜 동유럽까지 진출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독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결국은 모스크바와 유럽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떤 그 산맥이나 지정학적 입장에서의 봤을 때는 동유럽까지 진출하면은 굉장히 안정권에 방패막이 들어간다. 생기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진출하려는 그런 야망이 있는데 그러면 동유럽 국가들은 국방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네. 라는 거기에 얘기에, 예. 조건부로 합당한 게 지금 대한민국 외에는 답이 없는 거라.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은 어떠지 모르죠.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시장이죠.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교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외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일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주 거론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뚫고 나가야 될 시장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아프리카 또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있을 뭐 수 중동도 있고.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의 어떤 쇼케이스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동유럽에 있어서 폴란드는 굉장히 훌륭한 쇼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유럽 총판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폴란드에서 뭐 루마니아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퍼져 나간다면 서유럽으로 전파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유럽과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부 아프리카와 그 아프리카 동쪽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중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무기 수출에 뭐 4대 방산 수출 국가로 뜨네 뭐 5대로 뜨네의 키는 바로 유럽에 있다. 맞습니다. 특히 동유럽에 있다는 거고 기존에 우리 뭐 방산에 그 갇혀져 있는 부분 동남아나 키카테야 한두 번의 그 중동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한 몇 단계를 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는 시장 다변화. 바로 네. 동유럽에 있다. 그러니까 유럽 무대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네, 다른 나라에 많이 팔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유럽 국가 선택하냐 아니냐는 이 무기 체계의 신뢰도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동유럽 국가로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방산이 메이저로 올라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선진국의 자리도 발돋움할 수 있고 무기 체계가 대량으로 수출되면은 그 어떻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부품이라든지 운영비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만약에를 이걸로 한번 조정을 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